자, 많은 질문들이, 재미있는 질문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그러면 진도는 하세월일 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최대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약속했듯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존층과 이제 돌연변이에 관해서 이제 뭐 질문인데, 그렇죠. 이제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는 훨씬 더 돌연변이 빈도가 높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런 오존층이 제대로 있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치명적입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유전자에 뭔가 변이가 생긴다는 거는 그러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될 리가 그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뭐 로또 맞은 것처럼 그게 그 변이가 훨씬 더 이로운 방향으로 되는 정말 천재이루 정도의 가능성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그것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마도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나, 그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위시한 여러 가지 위해한 광선들이 훨씬 더 양이 많아졌던 그런 짧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그러면 그것과 사실은 조금 연관성이 있듯이 갑자기 그 당시에 생명체의 종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좀 더 이게 혹시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설을 제기한 학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 외에도 생명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물이 전혀 없다면 생명체는 절대로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긴 하지만, 완전히 심해에 있는 물 말고도 어떤 학자들은 진흙 같은 데에서, 물기가 많은 진흙 같은 데에서 처음에 생명체가 기원을 했다는 그런 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 세포 자체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뭘 안다고 지들이 보통 영생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뭐 타당한 논리 제기인데, 모든 생명체가 최종 목표가 영생이라고 제가 하나의 화두를 던진 것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난 반드시 꼭 오래 살아야 돼. 그럼 누가 알겠어,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준에서 또는 심지어 세포 수준에서 소멸되기 싫어하는 이상한 본능,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단순히 소멸되기 싫어하는 본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영속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사실 있잖아.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전제로 띄워놓고 그것에 근접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몸부림들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세포가 생식을 통해 가지고서 영속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영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지, 영생 자체야 제가 사실 뭐 하나의 원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영생 따위는 사실 그들은 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주의 법칙대로, 물리의 법칙대로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기회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발생을 하고 아니면 발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겠죠. 예. 예. 저희가 소가 분열을 가지고 DNA 이렇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그건 이제 진핵세포의 경우이죠. 아까 얘기한 진핵세포는 선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예.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DNA를 보존하기 위해 그러면 차라리 그런 잃는 과정을 왜 그런? 그거는 정말 그게 참 불가사의인 게, 우리가 DNA 자체가 그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 플러스 DNA를 복제를 하는 효소 자체가 좀 멍청한 효소라서, 효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DNA 복제 효소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이 맨 끝에 있는 그거를 복제를 못 해요. 맨 끝에 있는 맨 끝단을 복제를 못하고 남겨놔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복잡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으나, 그러려면 이제 DNA 복제를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몸 안에 효소가 있어요.
그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잃어버린 이렇게 짧아진 이 효소를 끝을, 그 DNA 끝을 다시 채워주는, 아무거나 막 채워넣는 그런 효소의 이름은 그게 바로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한 2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거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이제 드디어 노화 잡았다 했어. 이제는 잡았다. 기대하시라. 그때만 해도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노화, 앞으로 10년 안에 노화, 당뇨, 암 3개 다 잡는다. 치매도 잡는다. 이런 과학자들은 전부 다 개뻥쟁이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 그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이 과학자들이 말이야, 자식들. 그래서 그랬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줬었지.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걸 그래서 Fountain of Youth라고 그랬어. 젊음의 샘이라고. 이제 이 텔로머레, 다시 말해서 이 노화된 세포에 텔로머레이즈를 희한한 게 줄기세포, 아주 어린 줄기세포들에는 이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아주 높아서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짧아져도 아무런 걱정 없이 다시 다 채워 넣는데, 이게 분화가 점점 될수록, 세포가 분화가 돼서 노화된 세포가 되면 갈수록 이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렸을 때만 있고 커서는 전부 없어지는 것처럼,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럼 이거를 재활성화를 시키면 계속적으로 영한 활기찬 세포, 노화되지 않은 세포가 될 거 아니냐라고,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었어. 알고 보니 암세포들이 가만히 좀 보니까 전부 다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서 계속 분열을 하는가 봤더니, 얘네들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허가 안 받고 재활성화 시켜가지고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거 영향을, 그러니까 너 암이 되고 싶어? 라고 묻는 거지. 우리의 세포를, 텔로머레이즈를 다시 재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너 잘못하면 그거 암 된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릴 수가 없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 저희가 DNA를 쓸모없는 제가 많지. 엄청 많아요. 쓸모없는 DNA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있다가, DNA라는 게 처음에 우리의 유전체를 어떻게 형성을 했겠어요? 이것저것 잡다하게 모아놓고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가 그 중에서 쓸모 있는 지역은 유전자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기능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뭐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일 텐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엄청나게 쓸모없는 이상한 지역들이, 첫 번째,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헷갈려서 반복으로 이제 여기 이게 중복이 된 이상한 부위들, 그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DNA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쓰레기 같은 것처럼. 또 중요한 부위는 바이러스. 옛날에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 유전체의 거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인간 게놈 분석을 다 끝내고 봤더니 뭐가 이렇게 많아 했더니 전부 다 그것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뭐 이게 잠깐 빼버리고 잠깐 잃어버리고 간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된. 그래서 그 몇십억 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정말로 확실한 거는 누가 설계를 했듯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디자인을,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듯이 이렇게 설계된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어찌저찌 이렇게 해오던, 진화해오던 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없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게 물질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수송을 해야 되는 물질이고, 이 길이 뭐냐면, 세포 안에 단백질이 길게 철도처럼 깔린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세포 골격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운동 단백질.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장 그런 운동 단백질들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운동 단백질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걸? 영어로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미오신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ATP를 사용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을 장소 A에서 B로 옮길 때는 그냥 자, 가라, 받아, 쑥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쫙 깔려 있거든, 세포 안에. 세포 안에 모든 철길처럼, 거미줄처럼 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길 위로 하나의 물질을 방향 A에서 B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걸 누가 전달하느냐? 얘가. 머리에 이고 낑, 한 발짝, 한 걸음 걸을 때마다 ATP 하나씩, 지금 무슨 함재인가? 그래서 한 발짝 걸을 때마다 ATP 하나 사용해가지고서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그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귀여워요. 진짜로, 실제. 물론, 실제 모습은 이걸 캐치할 수 없지. 아직 아무리 현미경이 성능이 좋아도. 그것을 대충 비슷한 모양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AI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꽤 귀엽게 그려놨어요. 자, 맞아.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생물만 있으면 원핵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획득하느냐. 일단은 둘 중에 하나, 조금만 먹고 조금 살든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세포 호흡을 할 때 초기 단계는 산소 없이도 발생이 되는 그 초기 단계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걸 또 까먹냐. 요즘 나이가 이거. 해당 과정이라 그러지.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조금만 먹고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원핵생물이 안 그래. 이들도 산소 같은 거를 가지고서 ATP 엄청나게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없잖아요. 어디서 다 배워가지고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 산소를 이용을 해서 ATP를 합성해내는 그 효소들을 전부 다 자기네 세포막에다가 박아버렸어. 그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ATP를 마치 우리처럼 다량으로 물론 우리처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훨씬 더 많은 양을 못 이뤄내지만 그들도 꽤 나름 진화해서,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몇십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지금 현재도 원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화하는 동안 지들은 가만히 노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들도 나름대로 진화한 거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어쩌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봤을 때 이런 거 갖고 좀 놀라는 경우. 아니 도대체 어쩌죠? 무슨 생각으로 발생을 생명체 공통적 특성이라고 해놨을까? 그 수감이야, 수. 그러니까 그 고발감이야. 고발까지는 아니라도. 범죄 행위가 아니니까 고발은 아니지. 고속감이야, 이거. 왜? 발생은 모든 생명체가 다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발생이란 뭡니까? 발생이란 아까 그 얘기한 그 분화. 발생과 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새롭게 생겨난 세포들이 조금씩 각자 달라지면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분화가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생명체가 다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거 못 가지는 생명체들 손 들어봐. 여기는 없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잖아. 여기 좀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들. 단세포 생물들은 발생과 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단세포 생물을 빼버리고 다세포 생물만을 생명체라고 간주하고 모든 생명체가 가진 특성이라고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교과서에 놓지? 발생과 분화라고 하니 발생은 다세포 생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만이 가질 수 있으면서 또 다세포 생물로서 발휘해야만 할 의무이고, 이거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암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다세포 생물은. 그건 아니지, 이건. 또 좀 이따 요거 말고 여기도 여기 있다. 한 가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생명체 이거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효소는 뭐 하는 애입니까? 효소. 발효하고 효소하고 막 그렇게 헷갈리게 되는 이게
그래서 이제 효소식품을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탓으로 사람들이 발효와 효소를 똑같이 막 효소식품 하고서 막 선전하고 그 개사기들. 효소식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발효식품이지, 그거. 우리가 효소를 먹으면 효소를 얻게 된다고 막 하는 그 자들이 효소식품을 팔고 있는, 그래서 돈 버는 자들이잖아. 우리가 효소를 먹어서 어떻게 효소를 얻어? 효소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단백질은 파괴된 상태로 소화가 되지. 효소는 우리가 DNA, 유전자에서 나오는 단백질이잖아. 효소란 무엇이냐?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생물학적인 촉매잖아. 그러니까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대사가. 화학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야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생명체로서 효소가 없을 수가 없지. 효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날 테니까.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철학적인 이제 고민이고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는 하는데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있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 생명체의 영속성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그냥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성 7개를 어떻게 왜 도대체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 거를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저기다 던져놓고 진짜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영생의 본질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뭐 기업과 생각이 다음 세대로 완전히 온전히 보존된다는 그런 차원까지 고민을 한다면 이건 철학이지.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걸 배우면서 사실 철학적인 요소를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대학교의 교양 수업인데 불행히도 이 강사의 자질과 또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할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환영할 질문인데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물의 원시 대기를 통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시 대기에서 처음에 유기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처음으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추측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기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기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불가능해요. 왜? 유기물이 있어야 큰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기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나중에 4강, 5강이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 이것들이 전부 유기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기물이 있어야 그렇게 큰 물질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이름이 왜 유기물이었을까? 생명체 안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올게닉이 올게니즘에서 나온 올게닉이거든요. 정의로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왜 탄소를 카본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르겐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생명체에서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무기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기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지. 무기물은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탄소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거 관심 많아요. 광생물학 분야. 빛을 가지고서 생명체 활동을 조절하는 광생물학에는 요즘 특히 핫하게 뜨는, 요거를 영어로 옵토제네틱스라고 구글에서 쳐보면 여기에 관한 특히 빛을 쪼여갖고 외부에서 또는 내부의 빛을 이식을 해서
유전자의 특정한 자기가 원하는 특정형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일종의 새로 뜨고 있는 합성생물학 이게 하나의 한 분야인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광생물학에는 광합성을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광합성의 첫 단계인 명반응을 제대로 사실 아직 잘 모르거든. 정확한 메커니즘을.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싶으면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제대로 그걸 양자 역학적으로 이것들을 기전을 해석해 줘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것도 사실 광생물학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요즘 같으면 챗 GPT에다가 딱 물어놓고 내가 광생물학, 옵토바이올로지나 또는 옵토제네틱스에 관심이 있는데 초보자로 어느 책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니라고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그거는 구라앉히고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논문 좀 찾아줘 그러면 아주 개구라를 쳐버리는데 아직은 이런 걸 물으면은 겸손하게 물으면 그거는 아주 친절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 분야를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슬쩍 왜 잘렸냐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잘렸지. 제가 대학교에 그 경제학과를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뭐 수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첫 학기에 학점이 0.97을 맞았어요. 야, 이거 가능해? 0.97이라는 게?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나보고 별명을 007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수업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언제 보는지 몰라서 시험을 갈 수가 없었다니까. 강의 계획자라는 게 그때는 없으니까. 시험을 언제 보는지 모르잖아. 수업을 들어가야만 교수님이 떼아치면서, 시험은 이제 볼까? 하고. 근데 그걸 들어가 본 일이 없으니, 거기다가 제가 또 무슨 이상한 딴짓거리 많이 하고 다니고, 경찰한테 많이 쫓겨 다니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 번 이런 식으로 0점 몇 받고, 그럼 반가요. 그 다음 학기에 갱신이 3점 넘기고, 그 다음 학기에 또 도루묵으로 0점 몇,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최대한으로 다닐 수 있는 학기는 3학년 1학기까지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무효화되고 복학하려면 할 수가 있었으나, 이미 그때는 늦어서, 이미 그때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그런 시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후회를 또 많이 하기도 해요. 에이, 조금만 기다렸다 미국 갈 걸.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학교를 다시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을 걸. 근데 졸업하면 뭐해? 경제학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공통조상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특히 여기서 DNA 염기 서열 분석을 쫙 해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것을 연관성이 딱딱 체계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진화적으로 우리가 모든 다른 정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침팬지가 우리와 가장 가깝다. 진화적으로. 모든 정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우리와 저기 있는 무슨 보거라든가 또는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든가 그들과는 진화적으로 개보다는 조금 더 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데이터에 집어넣고 그것과 DNA 염기 서열과의 어떤 유사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 말고는 공통조상에서 출발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조금씩 변화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논리적으로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증은 못하지. 입증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반대로 공통조상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공통조상을 가지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대안은 정말 무엇이냐? 각각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각각의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다. 창조가 되었다. 근데 그건 더 말이 안 되거든.
현재 우리의 이 수준으로, 영적 수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은 요 테두리 안에서는, 최소한 생명을 얘기하는 요 테두리 안에서는 이것을 일단 정설로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상황입니다. 결국엔 전부 다 가설로만 좀. 가설이지만 그것이 뜬금없는 그냥 툭 아무데나 상상의 나래를 편 가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가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고민을 해보다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 가설을 세우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일단 그때부터 이것이 가설의 무대에 등장한 순간부터 이 가설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레드 팀들이 계속 여기 이제, 그래서 그 가설을 마구 뽀개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가설을, 그 레드 팀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가설들이 지금 현재 아직 있는 거지. 그러면 공통조사 외에 다른. 그렇지. 물론 이 공통조상 말고, 공통성은 루카가 아니라 루카의 멀티 루카설이 있긴 해요. 처음에 하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3개쯤의 다른 공통조상류가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서로 교체돼서 섞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설도 있긴 해. 근데 그거야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공통조상설과 이것과의 큰 차이는 이렇게 없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몰라 이거. 진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영생을, 진짜로 이렇다면 진짜 그 영생론이, 근데 진화라는 게 사실 항상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정말로 사실 영생이 이 질문자의 요지는 우리가 정말로 사실 영생을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든 생명체들이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논리인데, 맥락이 사실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다만 이것이 다른 질문에서도 얼핏 보였듯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수명이 늘어난다면 자손을 낳지 않게 될 것인가? 약간은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해. 자기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게 보장이 된 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를 되게 조금만 낳지. 다만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쥐나 하루살이나 파리나 그런 친구들은 자손을 엄청 낳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자기의 수명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또 어떻게 하면 유전자의 정체성으로서의 나의 개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의 쪽으로 이게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은 자연이 허락하는 데까지 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체가 그 자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진화가 계속될 것이고, 그게 자연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변해서 그것을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능이 그런 맥락인데, 지능이 매우 높아지면 물론 생존에 유리해지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지능이 훨씬 더 높아진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데 하나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꼭 그것이 방향성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 뭐라고? 지능이 뭐라고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열이 아니라, 진화는 내가 훨씬 우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너보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절대 아니고, 내가 너보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상황 안에서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건 알지만 미안하게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너보다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는
가고 나는 살아남았어 라고 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었겠어요. 사실 과거에. 자, 종이라는 개념이 진화를 거치면서 진화하기 전에 생물과 같은 종이라면 진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항상 종의 단위로. 진화가 이루어져서 어느 유전자가 다른 옆 동네에서는 도저히 엿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형질이라고 하죠. 형질. 형질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어렴풋이는 알잖아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특정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특성. 이것이 뭐 좋은 두뇌일 수도 있고 형질이 좋은 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형질들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형질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집단에서 한 사람이 운 좋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특이한 형질을 얻게 됐어. 아, 나 진화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의 영원한 저항을 진화했다. 끝. 진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형질이 여기에 있는 최소한 우리 같은 종, 인류로서의 같은 종에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형질로 자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형질이 전파가 돼야지. 같은 종 내에서는. 그래서 이 종 안에서 모든 개개인이 그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을 같은 형질로 전부 전파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항상 종의 단위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개인이 진화했다는 얘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품질로 보면 너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하기 생식으로 구분하는 형질이 너무 종의 구분은 생식으로 하지만 종의 구분은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의 개념은 뭡니까? 침팬지와 사람이 서로 다른 종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사람과 침팬지가 사랑에 빠졌어도 서로 결혼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생식적인 격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생식적인 격리가 된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진화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는 생식적으로 이미 그럼 서로 격리가 돼서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면 무엇이 불가능해지죠? 서로 다른 두 종 간에 무엇이 불가능해져요, 더 이상? 형질의 이전이 불가능해지잖아. 나 좋은 거 생겼어. 한번 써봐. 어떻게? 던져줄 수 없잖아. 생식을 통해서 그 유전자가 건네져야. 근데 서로 다른 종의 구성원 간에는 생식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유전자를 진화시켰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를 어떻게 딱히 전해줄 길이 없네, 얘한테. 그게 바로 종의 장벽인 것이지. 그래서 서로 같은 종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론이. 어쩌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서 완전히 서서히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서로 유전적인 교류가 일어났었던 두 집단인데 어떻게 멀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한 1000년 뒤에 서로 만나보니까 이건 도저히 너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뭔 생식이야. 생식은 지금 서로 얼굴 마주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종이. 왜냐하면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의 종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특별한 형질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게 정말로 적응에 유리한 유전자였다면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세대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동네는 본인의 자손으로 유전자가 도배가 돼버려요. 남들보다 조금만 훨씬 더 많이 낳고 그러면 그게 불어나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전체 유전자를 변환시키는 거야. 마치 징기스칸처럼. 교수님이 비유는 어느 그런 종의 생식보다는 한 사람이 항체를 얻고 그 항체가 그냥 퍼지는 거죠. 그렇게 항체가 퍼진다고 해서 이 저항성이 생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을 조금 잘못 얘기를 들었나 본데 그건 유전적인 변이를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전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저항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저항성이 생긴 형질을 어떻게 전해줄 거예요? 그냥 야, 너 가져봐 하고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으면
생식을 통해서 그 자손이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롭게 이제 그런 변이가 일어나서 면역이 생긴 음. 개체랑 아닌 개체가 결국엔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그러면 그 이전 세대와 새롭게 생긴 세대가 생식이 결국 그때까지 같은 종이지. 그렇다면 같은 종끼리는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종끼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종의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다 퍼졌을 때 비로소 이 종으로서 이 종은 이것을 진화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종은 그것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성원들이 이 종과 다른 종의 구성원들은 이것을 못 가지잖아. 만약 이 둘이 같은, 이 옆 동네에 사는 다른 또 생명체들이 같은 종이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다 코로나 저항 유전자가 다 퍼졌어요. 여기들. 서로 간에 생식이 가능하다면 이건 시간 문제일 거 아니에요. 야, 가져가 하고. 네안데르탈과 우리와의 얘기. 네안데르탈과 우리가 옛날에는 서로 다른 인류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알고 보니 웬걸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저기들끼리 누군가가 일부가 교잡을 해서 유전자를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네안데르탈과 우리와는 서로 다른 종이었다는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랬었던 흔적. 뭐 그들은 이제 다 멸종을 하긴 했으나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이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나 없나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 이걸로 그냥 1시간 다 끝나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적인 격리. 물론 무성생식을 하는 개체들한테는 이게 또 해당이 안 되지. 자작나무 같은 경우 각 개개인의 자작나무가 그럼 같은 종이네? 하나의 다른 종이네? 서로 생식적인 격리가 다 돼 있잖아 자기들끼리. 난 너하고 안 해. 난 나 혼자 생식해. 라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물과 많은 식물들에게는 유성 생식을 하는 이런 생명체에는 바로 이게 쫙 맞아 떨어지는 종의 개념입니다. 생식적인 격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들과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 생식적인 격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늑대 얘기를 듭시다. 늑대와 모든 엄청나게 다른 개 품종. 늑대로부터 전부 발생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론 만든 것이긴 하지만, 교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서로 다른 개 품종들이 있잖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늑대와 이 모든 다른 품종의 개들은 같은 종이야. 학명이 똑같은 종이야. 그 얘기는 생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막 억지로 하면 서로 생식이 가능한 하나, 그걸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먹여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개 품종들 중에서 치와와하고 그레이 데인하고를 들판에다 풀어놨다고 칩시다. 둘이 서로 교잡이 가능할까? 안 돼. 그럼 걔네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가서 발전하면 완전히 그들은 생식적인 격리가 되고 사실은 둘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 조상을 공유하던 시절이지. 같은 종이었어. 그런데 그들 중에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너는 너 나는 나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종의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 유전자가 이런 점에서 맥락이 닿는 거지. 같은 종끼리는 유전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유전적인 교류가 일어나면 형질이 전파가 될 수가 있고 타 종과는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하는 특별한 형질이 요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진화가 종의 단위로.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시대가 변할수록 인공적인 진화도, 그러니까 교수님 그때 인공적인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건 무서운 거죠, 요즘.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창궐하는 시대에서는 이제 우린 지 멋대로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가지고서 그러면 진화에 대한 그런 관념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형질을 만들었어. 유전자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변이 유전체를 내가 타인에게 전수할 수 있느냐? 생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는 계속 도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안 넘어가는 그런 집단이 새로 생긴다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거지. 그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내가 이것을 변형을 시켰는데 내가 새로운 슈퍼맨으로 진화를 내가 스스로 시켰다고 칩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엄청난 슈퍼맨이 됐어. 지능도 신체적인. 그러면 나의 배우자를 선택을 하겠지? 그 배우자도 비슷한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손을 낳았어. 엄청나게 슈퍼 자손이 생겨났겠지.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 슈퍼 자손이 갑자기 이 일상생활을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전혀 생식을 할 수가 없어. 뭐 심정적으로 난 얘하고는 죽어도 못해라든가 또는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와우. 바이러스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간쯤이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하다가도 왜냐하면 워낙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뭐 어떤 개체니까. 다만 몇 가지가 좀 빠진 거지. 대사작용이 없잖아, 바이러스. 뭐 그런 것들 생각하고 다만 유전을 하잖아. 생식을 하고. 그래서 참 얘네들 애매한.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바이러스는 무생물이라고 공식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지.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를 넌 살아있지 않아라고 또는 넌 살아있어라고 규정을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약에 이 AI가 생식을 할 수 있다면 AI 로봇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생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그 생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면 모든 특성, 뭐 대사 과정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갖춰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구분을 해? 구분을 못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인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나 간주하고 안 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 이것을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구나가 중요한 것이지 얘가 생명체다 아니다를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안타깝긴 하지만 새로운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갔지만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세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진도는 조금 더 따라잡는 걸로 하겠습니다.